안녕하세요. 서디고 1학년 학생들. 자, 오늘은 드디어 기말고사 범위의 마지막 부분을 나가는 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포충순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향력을 받습니다. 우리 전향력은 북반구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것,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움직이는 물체가 왼쪽으로 휘어가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풍, 편석풍, 극동풍이라는 지상풍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세 개의 순환세포, 해들리 순환, 페레 순환, 극순환이 지구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기대 순환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한 365일 지구 범위에서 크게 도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풍이나 편서풍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해수면의 표면, 그러니까 표층 해수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표층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역풍에 의해서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움직이던 해류들이 대륙에 막혀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남반구에서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반대 방향이다 혹은 대칭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순환의 방향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범위가 되는 것이죠.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엘니뇨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두 번째는 사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엘니뇨라는 것은 뭐 남자 아기, 여기 나와 있죠? 남자 아기. 혹은 아기 예수라는 스페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니뇨라는 현상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이제 잘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엘니뇨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예수님이 올 시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서 엘니뇨, 그러니까 남자 아기 혹은 아기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엘니뇨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죠. 이제 어제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적인 한파, 그러니까 이렇게 춥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추운 날씨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동태평양에서 생기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우리나라에 이상적인 한파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엘니뇨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저 멀리 여기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엘니뇨라는 현상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는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볼 텐데요. 엘니뇨는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엘니뇨가 생기는 이제 원인이에요. 엘니뇨가 생기는 원인은 일단은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니뇨의 원인은 무역풍의 약화입니다. 자,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무역풍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무역풍은 0에서 30도 부근에 부는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해요. 이쪽으로 부는 바람, 이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엘니뇨는 특히나 요 지역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요 지역.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남동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표층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대요. 자, 우리 이거 한번 가져와서 수업 계속하도록 해볼까요? 자, 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돼야 될 텐데 한 번에. 자, 복사 됐죠? 자, 여기다 가져와 볼까요? 붙이기. 너무 크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 동그라미는 복사가 안 되잖아.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지구가 있고, 너무 두꺼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죠. 자, 그리고 적도 요거 30도, 60도, 위도 30도, 60도. 자, 여기에 부는 바람은 일단 이렇게 불고, 일단은 얘는 이제 남동무역풍이고요. 남동무역풍. 얘는 북동무역풍이네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여기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가 남미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호주가 이렇게 있을 건데요. 얘네들을 대충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얘가 육지를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역풍은 요 지역에서 부는 바람들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니뇨라는 것은 무역풍이 약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적도잖아요. 적도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따뜻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엘니뇨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자, 태평양의 적도 부근은, 자, 여기가 태평양의 적도 부근이겠죠? 무역풍의 영향으로 표층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방위 설명해드렸잖아요. 이쪽이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해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표층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 때문에 동쪽의 페루 부근의 따뜻한 표층 해수가 호주 연안으로 이동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이 페루 앞바다예요. 이쪽이 호주죠. 그래서 얘네들이 설명하는 거는 페루 앞바다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이 호주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태평양이라고 했을 때 이쪽 부분이 이제 동태평양이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동태평양이 되는 것이고, 이쪽 부분이 서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쪽은 동태평양, 이쪽은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 쪽은 페루 앞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서태평양은 호주의 그 동쪽 해안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태평양이라고 봤을 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태평양, 서태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방위를 읽어보면은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쉽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적도 부근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표층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된대요. 이 때문에 태평양 동쪽, 자, 여기죠. 태평양 동쪽의 페루 부근에 따뜻한 표층 해수가 호주 연안으로 이동을 한대요.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깊은 곳에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된대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자, 요거 중요하죠.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던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고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 두께도 평소보다 얇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에서 심층에서 올라오던 차가운 해수가 줄어들면서 따뜻한 해수층이 평소보다 두꺼워진다. 그 결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데 이것을 엘니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엘니뇨예요. 이 엘니뇨 현상은 크리스마스쯤에 자주 생겨서 스페인어로 남자아기,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라고 불리는 거고, 엘니뇨는 규칙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년에 한 번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5년에 한 번 생기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2년에서 5년마다 생기긴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해요. 최근에는 작년에도 엘니뇨 현상이 있었고 올해도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까지 한파라는 이상 기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말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 요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해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니뇨라는 거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엘니뇨예요. 그러니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호주와 페루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평상시와 엘니뇨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바다를 이렇게 끊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옆으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쪽이 여기가 육지고 여기도 육지고 여기가 바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서 본 거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 육지는, 여기 육지는 페루 앞바다겠죠. 페루 앞바다겠죠. 그리고 이쪽 육지는 호주가 될 것이고 여기에 바닷물들은 요 바다가 이렇게 태평양이겠죠. 자, 그랬을 때 페루 앞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동태평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주가 있는 곳을 우리가 서태평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페루에 사는 사람 산체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페루에 많이 사는 호세? 뭐 산체스라고 할까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사는 산체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페루 앞바다에 살고 나는 산체스고 우리 집 앞바다는 동태평양이야 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인공은 페루 앞바다, 그러니까 동태평양 인근에 사는 산체스가 주인공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365일 무역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잖아요. 이거 특히나 남동 무역풍이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365일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면 여기 밑에 바닷물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나란하게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높이가 약간 서태평양이 높게 설정이 됩니다.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조금 더 과장돼서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설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부는 무역풍 때문에, 자, 무역풍이 365일 불기 때문에 이 무역풍에 의해서 이쪽 바닷물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뜨거운 바닷물이 이쪽으로 다 이동을 했으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바다 깊은 곳에서 찬물이 이쪽 동태평양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찬물, 심해의 찬물. 자, 심해 찬물이 동태평양 쪽으로 올라온다고요. 페루 앞바다 쪽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물들은 이렇게 돌아서 이런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되게 더운 곳이에요. 적도 부근이잖아요. 이 따뜻한 물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푸시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찬물이 계속 기어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물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따뜻한 물이 당연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쪽의 온도가 높아지고 이쪽에 있는 공기도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서태평양의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오르게 된다고, 상승 기류. 그러면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산체스가 사는 이 페루 앞바다는 찬물이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차갑고 여기도 차갑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태평양,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 쪽은 기온이 낮고, 그리고 낮은 기온 때문에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그리고 동태평양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평상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평상시. 자, 평상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때를 평상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상시라면 동태평양은 기온이 낮고, 그리고 하강 기류가 생기고, 비가 잘 안 온다. 그리고 동태평양 앞바다, 페루 앞바다에서는 바다 속에서 찬물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 평상시에 호주, 서태평양 부근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원래 이제 사람들은 따뜻한 물에서 물고기가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에 물고기가 더 많이 살아요. 왜냐면 산소는 차가운 물에서 많이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에 영양 염료도 풍부하고, 그리고 생물 종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페루 앞바다는 찬물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잡혀요. 물고기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페루 앞바다에 어획량이 많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어획량이라고 해야지. 어획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상시예요. 평상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태평양은 심해에서 찬물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동태평양은 기온이 낮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이동을 해오기 때문에 이 부근이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온도 높아지고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해서 구름을 만들고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는 언제냐?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닷물이 여기 있는 바닷물이 푸시 해가지고 쭉 밀고 가야 되는데 이 무역풍이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엘니뇨 때의 모식도를 오른쪽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 때는요, 이제 그 바닷물의 표면이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푸시를 해줘야 아래쪽에서 물이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경사가 지는데, 이때는 무역풍이 되게 비실비실하잖아요. 이때는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 약해짐.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따뜻한 물을 여기까지 원래는 끝까지 쭉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밖에 못 미는 거예요. 우리 요것도 마저 써볼까요? 이쪽은 페루고 이쪽은 동태평양이고요. 여기 주인공은 산체스인 나예요. 자, 이쪽은 호주고요. 이쪽은 서태평양입니다.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쪽이 동태평양인 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서태평양입니다. 자, 무역풍이 약해져서 뜨거운 물을 끝까지 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물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심해에서 올라오던 찬물이 올라오는 게 약해집니다. 찬물의 상승이 약해져요. 그렇겠죠. 자, 그리고 따뜻한 물을 끝까지 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따뜻한 물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의 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따뜻한 곳은 어디가 되냐면 이 지점이 되죠. 따뜻한 물이 끝까지 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물도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부근이 수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쪽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상승기류가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구름이 이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구름이 이쪽 서태평양 부근에서 만들어지다가 이 서태평양에 만들어진 구름들이 엘니뇨 때는 이쪽 동쪽으로 옮겨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럼 평상시와 엘니뇨 때를 비교를 해보면 평상시에는 내가 사는 이 산체스가 사는 페루 앞바다는 원래는 찬물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되게 시원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물이 올라오는 게 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평상시보다는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평상시보다는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구름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안 오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안 오던 비가 내리게 되니까 이 동태평양에서는요, 평소에는 없던 홍수 이런 그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서태평양을 볼까요? 서태평양은 원래 뜨거운 물이 쭉 밀려 들어와서 여기 뜨겁고 여기서 구름 만들어지고 상승기류 생겨갖고 비 많이 오고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바닷물이 끝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현상을 겪겠어요? 평소에 내리던 비가 오지 않아. 그럼 얘는 가뭄이 생기게 되는 그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페루 앞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찬물이 올라와서 여기가 차가워야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제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어획량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따뜻한 동태평양의 따뜻한 물을 서태평양까지 쭉 밀어줘서 서태평양의 기온이 높아지고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상승기온이라고 써놨네. 상승기류로 바꿀게요.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비가
잘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태평양은 찬물이 바다 속에서 잘 올라오기 때문에 물고기 많고 어항량이 잘 잡히고 기온이 낮고 하강 기류가 생겨서 비가 잘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를 서태평양까지 쭉 밀지 못하고 중간까지 밖에 못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는 물이 약하니까 올라오는 물도 약해지죠. 그래서 찬물이 적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찬물이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상승 기류가 생겨서 구름만 들어지고 안 오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태평양에 홍수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찬물이 올라오는 게 약하고 여기 앞바다,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획량도 줄어들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죠. 서태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따뜻한 바닷물을 쭉 밀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평상시보다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차가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강 기류가 발달되고 비가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태평양은 가뭄의 피해를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동태평양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평상시 동태평양의 특징은 비가 잘 안 와. 찬물이 잘 올라와. 자, 그런데 엘니뇨가 생기면 동태평양은 찬물이 잘 안 올라와. 안 오던 비가 내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서태평양은 반대죠.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가 잘 오는데 엘니뇨 때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뭄의 피해를 겪게 되죠. 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엘니뇨라는 것은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엘니뇨예요. 자, 우리 설명을 해드렸으니 앞 페이지를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던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진다. 그리고 동태평양 연안, 자, 페루 앞바다, 산체스가 사는 그곳에 심층에서 올라오던 차가운 해수가 줄어들면서 따뜻한 해수층이 평소보다 두꺼워진다. 그 결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쫑알쫑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쪽이 수온이 높죠. 자,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에요. 평상시에는 이쪽이 수온이 높아요.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따뜻한 수온의 지역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쵸? 요 부분이 이제 빨간 색깔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서태평양이에요.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 비를 많이 내리다가 이제 엘니뇨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는 지역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과장돼서 그린 건데 평상시에는 여기 호주 서태평양 쪽이 덥다가 엘니뇨가 되면 동태평양 쪽이 뜨거워진다. 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 부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에서 찬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의 기온이 낮고 비가 잘 오지 않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자,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태평양에 올라오는 찬물의 힘이 약해지면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자, 이때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기온도 높아지게 되고 안 오던 비가 내리게 된다. 이게 엘니뇨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험 문제는 요때 평상시와 요때 엘니뇨 때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질 때 생기는 현상이고 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져서 동태평양에서 홍수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어려운 내용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엘니뇨 조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엘니뇨는 적도 지역의 대기의 흐름을 변화시킨다. 평상시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은 비가 많이 온다. 그죠? 그치만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비가 적게 온다. 자,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비가 많이 오고 동태평양은 비가 적게 온다. 자, 요런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늘어나 홍수와 폭우와 같은 피해가 생긴다. 자, 동태평양에 비가 많이 오면서 홍수와 폭우와 같은 피해가 생기게 된다. 요것이 바로 엘니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반면에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심해지고 대규모의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엘니뇨가 일어나면 서태평양 부근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가뭄이나 산불의 피해를 겪게 된다. 가물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쭉 읽어볼게요. 엘니뇨는 지구 시스템 중에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역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맞죠.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적도뿐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특히 지구 온난화가 생긴 이후로 엘니뇨가 발생하는 주기와 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엘니뇨의 원인과 영향에 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대요. 아직까지 똑부러지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엘니뇨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엘니뇨가 발생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페루 앞바다인 것이고 여기가 호주가 되겠죠.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이쪽 부근은 평상시에 안 오던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쪽은 고온, 이상 강우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 이쪽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잘 오던 비가 안 오게 돼서 가물고 평소보다 수온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상 건조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요 내용들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사막화라는 이야기는요, 사막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건조한 기후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토지가 황폐해지는데 이것을 사막화라고 부른대요. 근본적인 원인은 비가 오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사막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자연적인 원인은 대기 대순환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위도 30도 부근은 하강 기류가 발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름이 잘 생기지 않아요. 자, 우리 위도 30도를 찾아봅시다. 자, 위도 30도 부근은 자, 우리 여기 그렸잖아요. 위도 30도 부근은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 네, 그리고 이쪽 부근에는 비가 애초에 잘 오지 않아요. 애초에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영향 때문에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가 잘 안 오니까. 그게 바로 사막이 생기는 자연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위도 30도 부근에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발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긴 비가 잘 안 와요. 구름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자,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 기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위도 30도 부근에는 사막이 잘 발달될 수 있다. 이게 자연적인 원인이고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사막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이쪽이 위도 30도 부근이 됩니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쪽도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사막이 생기는 자연적인 원인 이외에 인위적인 원인도 있어요. 요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인위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건데요. 부적절한 인간의 활동. 토지의 과다 경작.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나 논을 만들려면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베다 보니까 사막이 됐다. 자, 가축의 과잉 방목. 자, 풀 뜯어먹는 동물들을 많이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막 소나 양 이런 애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사막화가 되겠죠. 자, 무분별한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산림 벌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림, 나무를 벤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많이 베면 당연히 나무가 없어지게 되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겠죠.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활동이고, 이것은 사막화가 생기는 인위적인 원인이에요. 숲이 사라지면 지표는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해서 냉각시키고, 주변에 하강기류가 발생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바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풀떼기가 있는 바닥이고요. 하나는 풀떼기가 없는 바닥이에요. 이렇게 비실비실한 바닥. 자, 이 바닥에 태양이 들어와서 반사하는 비율은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반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가 더 반사가 크다고요. 반사가. 그렇게 되면 반사가 크다는 이야기는 지표면이 받는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반사율이 커지면 지표의 온도는 낮아지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반사를 했잖아요. 지표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죠. 여기에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된다고요.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면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가 잘 안 오죠. 그렇게 되면 숲이 못 자라잖아요. 나무가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막이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풀이 없으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반사가 너무 높아서 지표의 온도가 내려갈 거고, 그렇다가 또 하강기류가 만들어질 거고, 구름이 더 안 만들어지고 비 더 안 오고 나무 죽고 더 사막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숲이 사라지면 지표는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하고 주변에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비도 더 안 만들어지고, 또 나무는 또 물이 없으니까 죽고 비가 안 오니까 죽고 또 사막화가 되고, 자,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막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사막화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연적인 원인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위도 30도 부근에 하강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안 만들어져서 비가 안 오기 때문이다. 자, 사막화의 인위적인 원인은 인간의 활동인데, 토지의 과다 경작, 가축의 과잉 방목, 무분별한 산림 벌채,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이 돼서 숲이 사라지게 되면, 풀떼기가 없어지게 되면 지표는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게 되고 냉각되어서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비가 더 안 오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영향이 큰 거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없었을 때는요, 이산탄소의 농도가 그래도 엔간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석탄, 석유를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요.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메테인, 이산화질소, 그리고
뭐 여기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탐구하기에 대한 내용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뭐 10년 동안의 평균 기온 차이를 분석을 했을 때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요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5도가 상승을 했대요. 자, 지구가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면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얼마 전에 금요일 날 뭐 외부 강사님 오셔놓고 우리 특강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가 되면 영구동토층이 녹게 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인간이 새로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론 중에 하나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외래 식물 및 병충해가 확산된다. 열대성 외래 식물이 많이 자라게 되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동해에서 참치잡이가 가능하다. 원래는 따뜻한 물에 살던 애들을 잡지 못했던 동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따뜻한 곳에만 사는 물고기들을 조금 더 높은 위도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는 뭐 요 정도까지 따뜻했는데 지금은 뭐 요 정도까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던 애들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추운 지역에서 잘 사는 소나무, 전나무가 이제 죽게 되고 눈이 오지 않아 뭐 스키장이 사라진다든지 사과 재배지가 북상한다. 이 얘기도 아까 그 얘기죠. 키위 농사가 확대. 키위는 따뜻한 곳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나를 옛날에 제주도에서만 키웠는데 요즘엔 남부지방에서도 키운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빙하가 높기 때문에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서울 면적의 4배 이상이 침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가 이제 침수가 돼서 육지가 이만큼밖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식량 문제예요. 그러니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엘니뇨나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태풍, 가뭄, 뭐 폭우, 폭설 뭐 이런 것 같은 자연재해도 증가를 하게 되죠. 뭐 요런 이야기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기체를 배출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도에 세계 195개국이 모인 회의를 해서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합의하고 실천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문제집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자,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라는 그 협약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 나라, 그러니까 195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195개국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줄이자라고 자발적으로 약속을 한 협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진국만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다 온실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온실 기체를 감축할 수 있는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같이 조심하자. 선진국만 줄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줄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국 나라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인당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선진국이나
뭐 그런 조금 앞서가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방법들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강한 농작물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계획을 마련하자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를 도입을 하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뭐 파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태양열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 변화에 약한 생물과 서식지를 보호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에 약한 생물이 그냥 있으면 나중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그 생물들이 죽게 되면 종들이 멸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서식지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요소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질병 관리도 해야 되고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관리, 기후 변화에 약한 취약계층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고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범위 관련된 마무리 문제들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교과서 281페이지에 내용인데요. 자, 이 그림만 봐서도 어떤 게 평상시고 어떤 게 엘니뇨의 그 모식돈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 동태평양, 서태평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태평양 쪽에 구름이 있으면 이거는 평상시고요. 서태평양이 아닌 동쪽 쪽에 구름이 옮겨가 있으면 이건 엘니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는 찬해수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찬해수가 이렇게까지 그림 그려 놓은 거고 엘니뇨 때는 찬해수가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은 기온이 낮고 비가 잘 안 오는 특징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수온도 낮죠.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동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가 밀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고 그리고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안 내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엘니뇨의 특징이죠. 어쨌든 엘니뇨는 자, 무역풍이 잘 써볼게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엘니뇨입니다. 자, 잘 읽어두시고요. 사막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엘니뇨 시기에서의 적도의 태평양 적도 부근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태평양의 날씨가 평상시에 어떤지, 동태평양의 날씨는 평상시와 엘니뇨에 어떻게 다른지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요런 거 있잖아요. 대기대순환. 대기대순환을 이루는 세 개의 순환, 국순환, 페레순환, 헤들리순환. 자,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바람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고 무역풍, 편서풍, 국도풍 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나머지들은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그림만 봐서 누가 평상시고 누가 엘니뇨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요. 오늘 배운 내용은 엘니뇨 그리고 사막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시험 범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보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상을 제가 토요일 전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시험 보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